안녕하세요.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겠죠? 뭐 지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계가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발표의 제목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말하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 보시죠. 5자리 숫자 곱하기 5자리 숫자가 있어요. 이거 바로 푸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안 됩니다. 대본상 없어야 됩니다. 이런 계산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펜을 가지고 노트에 쓰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되죠. 사람은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컴퓨터는 이걸 보고 바로 그냥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기니까요. 원래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시키려고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뭔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 밑에 그림은 찌그러진 글씨인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글씨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저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 가입할 때 사람인지 아닌지 검사하는데 저런 그림을 씁니다. 컴퓨터가 사람인 척하면서 막 들어올까 봐 컴퓨터는 못 푸는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 인식에 대한 걸 굉장히 잘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사람의 머리에는 수많은 뇌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뇌세포들이 몇백억 개가 있고요. 그 몇백억 개 사이에는 몇백조 개의 연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아무런 규칙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계층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겠습니다. 그 계층적인 질서는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복잡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의 두뇌와 같은 비슷한 기계를 만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의 두뇌처럼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바이오미메틱이라고 해서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2번째는 인스파이어만 받고요. 그러니까 영감만 얻고 원리를 파악해서 응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거였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새를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새가 근육을 가지고 날개짓을하면서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기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곤충 로봇 같은 게 날긴 하는데요. 아직도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날개짓하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만든 비행기입니다. 무려 지금부터 110년 전에 만들어진 비행기고 우리가 제주도까지 편하게 날아온 것도 이런 비행기 때문이죠. 이 비행기는 날개를 잘 관찰해서 날개에 바람이 부딪히면 떠오른다는 원리는 배웠지만 새를 그대로 베끼려는 노력은 안 했습니다. 이 두 차이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날개짓하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뇌도 그대로 똑같이 베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뉴로모픽이라고 하지만 조그만 그 하드웨어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람의 뇌세포처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원대한 꿈인데 하늘을 나는 새 모양의 비행기가 오래 걸린 것처럼 아무래도 저런 컴퓨터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술 이름이 딥러닝입니다. 자, 한 칸만 더 들어가 보죠. 딥러닝의 이름을 이제 풀어볼 때가 됐는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와 머신러닝을 합친 말입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배우는 거라서 머신러닝이에요.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공부를 한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뉴런과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굉장히 높이 쌓으려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원리적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딥러닝을 문제라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네트워크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단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쉬운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해결하고 하는 것처럼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서 계산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딥러닝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이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교통 표지판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보고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 건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 한 98점 몇 % 정도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로는 이거를 오랫동안 못했던 문제예요. 사람만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오히려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즉 에러가 사람보다 반밖에 안 되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람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기계는 못했던 인식, 시각 인식이라는 문제에서도 기계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 몸속에는 많은 단백질들과 복잡한 유기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자 구조의 약을 집어넣으면 가장 좋은 효과의 약이 날까를 찾는 일을 누가 할까요? 제약회사가거든요. 미국의 머크라는 커다란 제약회사가 이런 문제를 주고 답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은 상금을 주겠어요. 하고 사람을 모았는데 굉장히 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계속 오랫동안 연구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우리 이거 해볼게요 라고 들어와서 며칠 만에 데이터만 바꾸선 알고리즘에다 막 집어넣었더니 1등을 했어요. 이 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은 것보다도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구조를 찾으면 그게 더 좋은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기계가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감각, 인식, 시각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요. 컴퓨터는 계산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시각적인 정보를 잘 처리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내재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수많은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리고 그 언어로 표현을 해내는 거, 사람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을 컴퓨터가 갖게 되면 많은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도 이 말을 다루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갑자기 어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외국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기억인지 니을인지는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고요. 그 말에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가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일, 이것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언어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찾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1000권, 2000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수억 개의 웹페이지를 다 읽을 수는 없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쉽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읽게 되면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근처에 있었고 이 단어 근처에 있었고 어떤 단어 근처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숨겨진 관계들을 인식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보시면 알려준 거는 프랑스랑 파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태리랑 비슷한 건 뭐니? 그러면 로마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 이름이 아니라 플로리다를 얘기하면 플로리다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의 주도인 텔라시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규칙을 준 게 아니라 그 수많은 텍스트로부터 바로 배워가지고 컴퓨터가 찾아내는 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건 거의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컴퓨터가 언어를 정말 사람처럼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엔지니어가 돼서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의 이해 능력과 언어의 표현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먼저 그 어시스턴트 또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영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좀 남자가
휴대폰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휴대폰이 너무 많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처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빠졌어라는 게 이런 용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휴대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굉장히 멍청한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친구처럼 마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가 되고 진정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아니까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오늘도 뭐 동시통역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 그리고 더 쉽게 컴퓨터가 실시간 통역을 해서 그냥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네 말로 얘기하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이야기를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어렵고 낯선 기술만이 아니고요. 사람을 닮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 사람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서 항상 호기심에 넘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그 우리의 아까 계층 네트워크 속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그냥 힘들어한 거죠. 하지만 사람도 기계가 배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기계와 소통을 해야만 지금보다 더 멋진 우리의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